세 번째는 특허는 논리를 이끌어내는 종합예술이다. 우리가 특허 등록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때 어떤 걸 배웠었냐면은 신규성과 진보성, 기재글 비교서에 대해 배웠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절류가 나올 경우에는, 거절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오죠. 의견 제출 통지서는 거절 결정서를 내보내기 전에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런 거절류가 있다. 신규성의 거절류가 있을 수도 있고, 진보성의 거절류가 있을 수도 있고, 기재불비의 거절류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라. 그렇게 이제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의견 제출 통지서에 대해서 우리 출원인은 기재불비 사항에서는 보정을 할 거예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보정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신규성이라든가 진보성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신규성과 진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발명의 기술을 다르게 기재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처음에는 폭넓게 적혀있던 권리 범위를 약간 하부 단계로서 세부적으로 적어서 그 보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논리가 쓰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기술 구성 요소를 가지도록 우리 청구항을 보정을 했다. 그래서 보정된 청구항은 심사관이 지적한 그 인용 발명 1, 2로부터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논리로서 우리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청구항을 보정한 보정서를 제출할 거예요. 그러면 심사관 입장에서는 그 의견서와 보정서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보정서를 읽다 보니까 출원인이 주장한 논리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더라. 그러면은 특허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절유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근데 심사관 입장에서 그 의견서와 보정서를 보니까 출원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알겠는데 그 출원인의 그 논리만으로는 내가 지적한 거절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어떤 내용이 또 얼마만치의 내용들이 의견서에 기재되어 있든 간에 보정서에 기재되어 있든 간에 그런 거절 결정을 당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청구항을 되게 세부적으로 한정을 하면은 등록을 못 받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아무리 청구항을 세부적으로 추가한다 하고 상세하게 하부적으로 상세화한다 할지라도 심사관이 지적한 그 논리를 거절 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공하지 못하면 그건 거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논리라는 것과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가 보통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기업에 필요한 특허의 건수는 몇 건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궁금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술 특례 상장을 해야 되는데 기술 특례 상장을 하려면 과연 몇 건의 등록된 특허가 필요할까요? 몇 건의 특허 출원이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마땅한 사실 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술 특례 상장을 하려면 10건 정도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100건 정도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5건 정도 있어야 됩니다. 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근거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마땅히 그 사람도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논리적. 설득 논리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요 특허를 5건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 회사는요 특허를 10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특허들은 우리 제품군 중에 어떤 제품군들이 있는데 그 제품들이 2025년도 아니면 2024년도 그 사업을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A라는 경쟁업체 아니면 A, B, C라는 경쟁업체가 있는데 그들로부터 우리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니면은 우리는 향후 3년 후인 2027년에 미국의 어떠한 곳에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진출할 겁니다. 근데 그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 사항들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리인 특허가 필요한데 우리 회사에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런 정도의 기술이 포함될 수 있게끔 우리는 특허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건이 아니고 이런 4가지 기술 요소에 대한 이런 테마에 대해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4가지 기술의 테마에 대해서 특허 등록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4가지 테마에 대해서는 아무도 우리 기술을 회피하고자 하거나 그러한 시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완벽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이 회사가
특허가 10건인데 그 10건 중에 4건은 어떤 내용의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10건 중에 6건은 이쪽 기술 분야로서 특허를 확보하고 있네. 그럼 다른 회사에서는 이쪽 분야의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겠구나. 이 기업은 그 분야에서 이 특허를 통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네 라는 확신 내지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건을 가지고 있든 10건을 가지고 있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허를 20건을 가지고 있어. 20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허의 권리 범위라든가 이 특허에 미치는 영향을 잘 모른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야, 너네 특허고 20건 있으면 뭐하니? 건만 많고 실제로 권리 행사할 수는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허 건수는 돈만 있으면 상당히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도매값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도매값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각 특허가 지향하는 바와 또 지키고자 하는 그런 기술 분야, 이것이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경쟁업체, 또 어떤 나라, 이런 거에 대한 명시적인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있게 되면 상당히 파워풀하게 됩니다.